자, 이번 단어는요, 이제 세 번째죠. 비판적 읽기라는 단원이에요. 자, 우리가 이 독서 교과서에서 두 번째 단원을 배울 때는 이런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감상적 읽기, 창의적 읽기 이런 읽기 방법들을 하나씩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학생들도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각각의 읽기 방법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비판적 읽기라는 건 뭐냐면요. 자, 우리 한번 형광펜 치고 넘어가 볼게요. 자, 비판적 읽기란 여기 나와 있죠. 글의 내용과 표현 방법, 글쓴이의 관점, 글의 배경이 되는 사회 문화적 이념 등을 독자가 판단하며 읽는 활동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비판적 읽기는 내용, 표현 방법 혹은 관점, 배경, 사회 이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름 비판적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글을 있는 그대로를 믿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뭔가 좀 왜곡된 건 없는지 잘못된 건 없는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요. 글쓴이의 관점과 글의 내용을 한번 판단을 해봐라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글쓴이의 관점이 타당한 건지 타당성이겠죠. 그리고 글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것인지 역시 타당성이죠. 혹은 정확하고 믿을 만한지 신뢰성이죠. 글의 주제나 내용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다루어졌는지 공정성이고요. 사용된 자료가 글의 내용에 적합하고 적절한지 적절성이겠죠. 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두 번째, 이런 게 적절하게 사용이 되어 있는지 효과적인지를 판단하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글에 숨겨진 의도나 전제되거나 글쓴이가 의도적으로 반영한 것은 없는지를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 파트에서 배울 건요, 바로 의견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이라는 논설문이에요. 논설문. 자, 이 글은요, 논설문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이죠. 자, 논설문은 주장하는 글이어서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당연히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그랬을 때 그 주장을 할 때 들었던 글쓴이의 근거를 파악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주장과 근거를 한번 따져가면서 읽어보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은요, 의견의 양극화와 생산적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 글의 글감은 우리나라의 어떤 토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는 토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 나름대로 이제 전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는 어떤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보니까요. 논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라고 해서 자, 소제목이 걸려 있어요. 자, 이런 거 우리가 소제목이라고 하죠. 그냥 글이 줄줄줄줄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소제목을 달므로써 뭔가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고 그리고 뭔가 이 문단에서 이야기할 어떤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냥 글이 쭉쭉쭉 이어지면 우리가 읽으면서도 좀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런 소제목이 있으면 적어도 이 부분의 내용은 이런 거랑 관련된 거구나라고 좀 갈피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읽기가 편해진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인간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무리지어 사는 인간 사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끼리 부딪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해서, 자, 이 사람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 인간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는 존재, 즉,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봤죠. 즉,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무리지어 살기 때문에 다른 의견끼리 부딪히는 것, 즉, 이게 뭐예요? 어떤 논쟁, 갈등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갈등은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필연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따라서 갈등이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갈등을 잘 해결함으로써 그 사회가 나아갈 긍정적인 방향을 도출하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논쟁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벌써 좀 드러나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지금 이 사람은 일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봤더니 일문단에서는 갈등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갈등에 합리적 해결 수단이 있대요. 그게 바로 논쟁이다라는 거죠. 갈등의 합리적 해결 수단은 바로 논쟁이다.
자, 이어서 좀 볼게요. 그러나 아하, 역접에 지금 부사어가 나왔어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논쟁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 사람은 판단을 하나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쟁을 안 좋아한대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면 갈등을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갈등을 품고 사귀고 드러내지 않아야 그릇이 크다고 여긴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논쟁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편이래요. 우리와 달리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인들에게 논쟁은 학습의 도구이자 삶의 방식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와 고르기아스가 격렬한 논쟁을 통해 수사학의 정체성을 탐색했고, 소크라테스는 삼파법이라고 불리는 변증법적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달리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인들은 논쟁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대요. 특히 어떤 예시를 들고 있어요? 고대 그리스와 소크라테스, 고르기아스의 이런 논쟁, 그리고 이 오랜 역사를 지난 이런 서구의 사람들은 다들 이런 논쟁을 통해서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결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서 논쟁을 잘 활용하면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 뭐 공직 후보자들의 경쟁력도 감별할 수 있고 훌륭한 정책도 탄생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어떤 학문의 발달도 이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첫 부분, 이 소제목에 달려있는 이 첫 부분의 이야기는요. 주로 논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러한 논쟁에 대해서 한국인들과 서구인들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보고요. 서구인들은 긍정적으로 이걸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어서 두 번째 소제목 가볼게요. 갈등 해소를 위한 만남과 부딪힘. 자, 이 사람은요. 좋은 논쟁이란 상호 부딪힘이 있는 논쟁을 뜻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상호 부딪히는 게 그래도 뭔가 발달에 있어서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즉, 상호 부딪힘이라는 거는 좋은 논쟁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자면 논점이 팽팽하게 부딪혀야 한다. 서로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 즉 이게 뭐예요? 논점이에요. 이게 바로 논점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부분에서 만나 마치 싸움터에서 장수들이 겨루듯 자 비유법이 쓰이고 있죠. 자, 이 부분 보니까요. 직유법이 쓰이고 있어요. 즉 한마디로 전쟁터에서 장수들이 싸우는 것처럼 우리도 바로 논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논쟁이 생산적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만남과 부딪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좀 더 읽어볼게요. 서로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서로 견주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논쟁은 싸움 같지만 사실은 상호 이해의 장이고 청중들에게는 즐거움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논쟁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논쟁이 줄 수 있는 어떤 긍정적 가치에 주목하자라는 거예요. 긍정적 가치에 주목하자. 이게 이제 논쟁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부딪히는 지점을 논쟁 용어로는 접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접점이라는 거는 이 사람은 상호 갈등 해소를 위한 개념적 장소쯤으로 이해를 해보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논쟁 자체도 뭐 우리가 피하고 부정적으로 여길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잘 활용해야 되고 그랬을 때 좋은 논쟁에는 부딪힘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 부딪히는 지점, 즉 접점인 거죠. 이 접점을 우리는 싸우는 장소가 아니라 뭔가 오히려 갈등 해소를 위한 장소라고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의견의 집단 편향과 양극화에 대해서 볼게요. 이러한 접점에서 만나지 않는 사람들, 즉 여러분, 논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논쟁을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왜? 우리나라는 논쟁을 하면은 뭔가 약간 갈등이 있고, 그리고 뭔가 그런 것들을 막 티내는 것들을 별로 좋게 안 본다고 했잖아요. 오히려 티내지 않는 게 훨씬 그릇이 큰 사람이다라고 좋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접점에서 안 만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재진술, 즉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은요. 논쟁을 안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안 듣는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마치 메아리 방에서 살듯이라고 또 직유법 쓰고 있죠. 자신의 소리만 듣고 살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만나 동종교배하듯 또 비유법이 쓰이고 있죠. 서로 동의하며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도 모른다. 한마디로 남의 의견과 교류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 의견에만 갇혀 있고, 그쵸? 자기 의견에만 갇혀 살고요. 자, 그리고 동종교배하듯이라는 거는 계속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만 교류하다라는 거죠. 비유적으로 쓰고 있어요. 기존의 입장을 기형적으로 견고하게 다질지 모른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각각의 집단 평양이나 쏠림 현상이 강화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런 현상이 별로 안 좋아 보인대요. 왜냐? 자기들끼리 계속 이야기를 하면요. 자기들끼리 계속 쏠리고 그 의견을 견고하게 다져나간다라는 거죠. 이러한 현상, 자 뭐예요? 바로 이 위에서 말했던 현상을 말하는 거죠. 즉 집단 편향이나 쏠림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인터넷 시대에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래서 지금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뒷받침할 연구 결과를 듣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면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이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나 혼자는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도 입증이 된 거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의 소수의 여론 주도자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동조하면서 기존의 의견과 입장을 더욱더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현상, 즉 이게 뭐예요? 소제목에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집단 편향 혹은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집단 편향 혹은 쏠림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토론과 논쟁 부재 이용. 즉,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걸 피하다 보니까 위험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가 많지만 그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맞부딪혀 조목조목 제대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다. 찬반 의견이 제시되는 것 같지만 논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의 이유를 나열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 이유를 나열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야기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즉 논쟁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내 주장만 계속하다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처럼 우리 사회가 토론과 논쟁에 서툴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알고 있다. 그러나 토론 부재와 논쟁 불능 사회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자, 밀이라고 해서 자, 우리 밀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잖아요. 이런 권위 있는 철학자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역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겠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걸로 쓰고 있어요.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의견이나 감정이 부리는 횡포, 그리고 그런 통설과 다른 생각과 습관을 가진 이견 제시자에게 사회가 법률적 제재 이해의 방법으로 윽박지르면서 통설을 행동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었대요. 즉, 이 밀의 의견은요, 글쓴이의 의견과 굉장히 비슷하죠. 즉, 다수의 의견을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강요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은 묵살버리는 사회 위험과 폭력성을 경계하는 말을 미리 옛날 옛적에 이미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글쓴이가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부작용도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즉 부작용이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는 논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냥 묵인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냥 의견이 다 묵살되고 소수의 의견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옛날 옛적 철학자 미리 얘기했던 건데 글쓴이는 이게 바로 논쟁 부재의 부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사회에서는 소수의 권익도 다수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도 보장되기 어렵다라고 해서 논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할 거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이 필기하는 펜슬이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필기가 안 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이게 논쟁 부재의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자신의 주장을 하기에 앞서서 철학자의 이야기를 좀 끌어왔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부분 볼게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운 사회라고 되어 있죠. 무릇 모든 소통이 그러하듯 논쟁의 출발점도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 즉, 이 사람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게 가장 시작이다라고 보나 봐요. 그렇죠? 상대방의 논리에서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논쟁의 규칙이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러자면 어울리기 싫어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나랑 의견이 다르지만 불편해하지 말고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은 또 지금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이 한 명 나오고 있어요.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즉 뭐겠어요? 여기서 주구장창 말했던 논쟁을 피하는 사람들은 이라는 거죠. 논쟁을 피하는 사람들인 거죠.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강화된 자기 의견 속에 안주한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자기 합리화와 상호 비방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야? 논쟁 부재의 부작용이죠.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을 흔들 수 있는 생산적 논쟁에 나서야 한다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바로 이거죠.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한 사람들이 이걸 막 흔들 수 있게끔 우리 논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치열하게 논쟁을 한다면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이 지금보다는 다양해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논쟁을 해야지 의견이 되게 다양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논쟁이 활발한 사회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중간층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중간층이라는 말은 양극단에 있지 않고 그 어디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집단 편향이나 쏠림 현상이 적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곳에서는 집단 간에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자들은 침묵하게 된다. 즉 이런 건 뭐겠어요? 이런 집단 평양 그리고 이런 쏠림 현상의 어떤 부작용이겠죠.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고 소수자는 침묵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의견을 잘 내지 않는 사회가 되기 쉽다. 그런 곳에서는 의견의 양극단만 보이고 중간이 보이지 않는다. 완전 부작용인 거죠. 중간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극단의 결정이 횡행하게 된다는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떠한가? 라고 지금 독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끝을 내고 있어요. 왜 그랬나라고 봤더니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성찰해 보라는 거죠. 너가 한번 돌아봐봐. 그런 거 아닌가라는 거.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하는 거죠. 자, 이 글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글이고요. 과연 어떤 주장을 어떤 근거를 대서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분석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양한 비유, 그쵸? 그리고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 등을 통해서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죠. 그리고 표현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인용은 뭔가 설득력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나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라는 어떤 내 주장의 타당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글의 흐름이 좀 있으니까 앞에서부터 한번 읽어보고 학습 활동 한번 채워봅시다.